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25년간 회계사로 일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부 속 작은 오차 하나도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었죠. 분기마다 수백 개의 계정을 검토하고 이런 단위까지 맞춰내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거짓은 2년 넘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타인의 숫자는 꿰뚫어 보면서 제 삶의 균열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 형광등 아래서 세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프린터 소음이 뒤섞인 익숙한 공간.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재혁 씨였습니다. 결혼 28년 차, 30살에 만나 58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회사 중역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편. 아들 하나를 함께 키우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높았고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묘한 위화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 톤 변화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했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며느리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5년 전에 결혼한 수진 씨는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수진 씨가 먼저 와서 밥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친딸처럼 편하고 고마운 며느리였죠. 수진아, 오늘 아빠 늦는데 우리 둘이 먹을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내일 뵐게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 그럼 제가 갈게요. 하던 며느리였는데 처음으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회계사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문득 창밖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4층 우리 집에서는 12층 아들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던 며느리. 하지만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깜빡하고 끄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일찍 들어온 걸까요? 계속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거실 불이 꺼지고 안방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 식어버린 찌개를 다시 데우지 않고 그대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랐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평소 회식 후의 술 냄새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다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지 뭐.
평소 회식 후엔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누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씻으러 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면 상대방의 뒷모습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30분 전에 접속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친구를 만났다면서 왜 이 시간에 집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가 일찍 들어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제 본능은 이 작은 불일치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패턴이 어긋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에서나 삶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잠든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반백이 된 머리카락, 코를 골며 자는 모습. 28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을 저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 만약 제 예감이 맞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위화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며느리의 답장, 켜져 있던 불빛.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부산 출장 가는데 수진이가 감기 걸렸대. 저녁에 한번 들러줄 수 있어? 감기에 걸렸다고요? 어제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사람이 전화를 끊고 보니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어젯밤 외출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제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젯밤 늦게 감기가 걸린 걸까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죽과 과일을 샀습니다. 감기에는 따뜻한 죽이 최고니까요. 배와 사과도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어제의 일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아들이 준 열쇠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들어간다? 현관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이 없을까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놓인 남성용 재킷, 회색 재킷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는 재킷이었습니다. 출장 간 아들 것일 리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검은색 정장만 입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부산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킷 옆에는 넥타이도 벗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넥타이였습니다. 어제 출근할 때 메고 나간 바로 그 넥타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반쯤 먹은 케이크 접시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온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반신에 수건만 두른 채였습니다. 우리는 5초 정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놓친 것 하나 없이 회계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증거를 기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습관. 소파 위 어질러진 쿠션,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반쯤 먹은 케이크, 벗어진 남편의 옷가지들, 그리고 둘의 표정.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뭐가 진실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져온 죽과 과일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감기에 좋은 배와 사과,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산 죽.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당분간.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28년이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뜨는 이름들. 여보, 수진. 이제 그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무너진 줄 몰랐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점심을 먹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28년간 완벽한 아내였고 완벽한 직장인을 연기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제 행동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서 익힌 추적 능력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카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지난 2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실제로는 호텔 식당과 고급 카페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청담동의 작은 와인바, 압구정의 호텔 라운지,
늘 같은 시간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했던 날 아들과 싸웠다고 우리 집에 온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작년 7월 15일 남편이 회식이라고 했던 날, 며느리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내역을 보니 청담동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더군요. 8월 23일 남편이 골프 모임이 있다던 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외출했습니다. 역시 같은 호텔, 같은 시간대에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가족요금제라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했습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 넘게. 새벽 시간대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도, 아들이 해외 출장 간 날에도, 저와 남편이 함께 여행을 갔던 날 저녁에도 남편은 제가 잠든 사이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저는 모르는 채로 점점 더 많은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작년 여름 가족여행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로 갔었죠. 둘째 날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남편과 함께 숙소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와 아들은 해변을 더 걷다가 늦게 들어왔었죠.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했는데 그냥 텔레비전 소리려니 했었습니다. 아들 생일날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예약해놓고 다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퇴근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식당으로 왔었죠. 그때 며느리도 늦게 왔었습니다. 화장을 고쳐야 한다면서요. 둘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추석 때는 더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며 혼자 나갔습니다. 남편도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둘 다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묘하게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향수 냄새가 났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보고도 외면했던 것들,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좀 받아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그래야겠지.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아기, 밤새 울어대던 아기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서던 기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울던 기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내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 엄마가 말해줘. 나 정말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준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제 입으로 듣는 게 나을까요? 내 아빠와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엄마,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2년 넘게 그래왔대. 아들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30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울어도 돼. 충분히 울고 생각해봐. 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도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둘 다. 저녁 7시. 늦지 마. 다음 날 두 사람은 정확히 7시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턱이 거칠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2년. 조금 넘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 왜냐고 물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아버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민준이랑 싸우고 힘들 때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당신 남편은요? 당신이 힘들 때 남편한테 얘기했어야죠. 왜 시아버지한테?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신도 민준이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날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낸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대형 로펌에 다니는 후배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계사였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즉시 집에서 나갈 것.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순순히 받아들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형수님, 재혁이 형이 요즘 이상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렇군요. 형수님, 그런데 형이 요즘 재무설계사 만나고 다니던데 아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산을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재산 빼돌리려는 건 아닌지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계사로서 25년간 쌓아온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선배, 증권사에 다니는 후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계좌, 투자 내역, 부동산 등기를 샅샅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하고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적금도 모두 찾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로 증여까지 해놓았습니다. 총액은 3억이 넘었습니다.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새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서 둘을 발견한 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이혼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최소한의 재산만 남긴 채 함께 도망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순순히 이혼에 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그들은 빼돌린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걸까요?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걸까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냥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만나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천천히 하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서로 상처만 크잖아요.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완벽한 거짓 미소였습니다. 네, 천천히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흔들리는 아내를, 며느리 앞에서는 고민하는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이따금 전화해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빼돌린 모든 거래 내역을 법률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재산 은닉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계좌 이체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불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증여세 회피이자 재산 분할 사기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아직 아들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사람에게 거액을 이체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남편 회사 내부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회사 기밀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는 남편 회사의 경쟁사였습니다. 이메일 흔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복구됐습니다. 남편의 회사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 전문가의 도움으로 되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모든 정황, 기밀 정보 유출 증거까지. 아들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A4 용지로 수십 장이었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내 아빠와 내 아내가 2년 넘게 해온 일이야. 그리고 너를 속이고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어.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이미 내 선택을 했어. 3개월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이 열렸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재산 횡령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아내, 고민하는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분하고 공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양측의 재산 분할 합의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추가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요.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지난 3개월간 은닉한 재산 목록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이 피고 모친 및 제3자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이체 날짜, 계좌번호,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인데요. 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의 며느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2년간의 통화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추가로 피고가 재직 중인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재직 중인 며느리에게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메일 복구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할 말 있으십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잠시 남편과 속삭인 후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당신이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럼 왜 이제야?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25년간 회계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거래엔 흔적이 남는다는 것.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 씨, 이제 그만 우세요. 눈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조정위원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70%를 요구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1억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회사 기밀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당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요. 28년을 속이고 며느리와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빼돌린 게 심하죠.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결국 조정은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항변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재산 은닉이 워낙 명백했고 불륜 증거도 확실했으니까요. 조정위원도 남편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은 모든 재산의 75%를 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위자료까지 합쳐 총 8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은닉했던 재산도 모두 환수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이 그녀에게 이전한 재산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밀 유출 정황이 감사팀에서 인사위원회로 보고됐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던 계획도 함께 살아갈 거라던 약속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3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 거실 창문으로 한강과 다리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고 제 취향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고른 소파, 제 마음대로 선택한 커튼,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식탁.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업무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는 안 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좀 더 관대하게 용서할 수도 있었을까요? 후회는 안 해. 다만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 2년이나 속았으니까.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 한 거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거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을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28년이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오래 미뤄왔던 외국어 클래스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했습니다.